인간의 몸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때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질환이 존재합니다. 독특한 증후군부터 아주 희귀한 질병까지 의학의 세계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질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종모양 버튼도 눌러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2. 폴란드 증후군. 폴란드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몸 한쪽에 가슴 근육이 없거나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쪽의 가슴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 손에도 여러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가슴을 움직이는 데 중요한 대흉근의 흉늑부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흉근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 저형성이 나타날 수 있고 손가락이 서로 붙어있는 합지증 같은 손가락 이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갈비뼈가 정상보다 짧거나 지방 조직이 적게 발달할 수 있으며 증상이 나타난 쪽의 가슴이나 유두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폴란드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될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세포 분열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돌연변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신 중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6주에서 7주 무렵 태아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으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증후군은 약 3만 명의 신생아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단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 빈도는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위. 수인성 두드러기. 수인성 두드러기는 물과 접촉한 뒤 피부에 두드러기나 가려운 발진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입니다. 흔히 물 알레르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의학문헌에 기록된 사례가 약 37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수인성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은 물에 닿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가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두드러기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지속된 뒤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물을 완전히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물에 닿을 때마다 불편한 증상이 반복되다 보니 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할 때는 먼저 물에 노출된 뒤 두드러기가 발생했는지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물을 피부에 접촉시키는 검사를 통해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도 함께 배제하게 됩니다. 특히 수인성 두드러기는 물의 출처나 온도와 관계없이 물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씻을 때 사용하는 물뿐만 아니라 비나 눈, 땀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의 눈물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나 산성 또는 알칼리성 여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이든 피부에 닿으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 질환의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18위. 이명. 이명은 외부에서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귀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흔히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표현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 굉음 또는 새가 지저귀는 것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명은 생각보다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미국에서만 5천만 명 이상이 이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인의 약 10%에서 25%가 살면서 한 번쯤 이명을 겪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거슬리는 정도로 끝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증상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명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저건강 문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가깝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소리의 강도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쪽 귀에서만 들릴 수도 있고 양쪽 귀에서 모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에 있는 감각세포가 점차 손상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이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소음으로 귀가 손상되거나 감염이 생긴 경우 또는 귀에 물리적인 외상을 입은 경우에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명을 완전히 없애는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경음이나 백색 소음 기기를 이용해 이명 소리를 덜 느끼게 만드는 소리 치료가 있습니다. 또 인지행동 치료처럼 이명으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심리치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청력 손실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청력을 높여주면서 이명에 대한 인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7위. 발모광. 발모광은 털 뽑기 장애라고도 불리는 심리적 질환으로
자신의 털을 반복적으로 뽑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이나 속눈썹처럼 신체 여러 부위의 털을 뽑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모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털을 뽑고 싶은 충동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상당한 양의 털이 빠지면서 군데군데 불규칙한 탈모 부위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청소년과 성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2%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상은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모광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발모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약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모광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를 반복해서 뜯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것처럼 신체에 집중된 다른 반복 행동을 함께 보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위. 뱃속에 손을 넣어 살린 남성. 2017년 브라질에서 일하던 42세의 노동자 카를로스 마리오티는 플라스틱 생산기계를 다루던 중 산업재해를 당해 왼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의 상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의료진은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손을 절단하는 방법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보리스 브란다오 박사가 이끄는 의료진은 손을 절단하는 대신 매우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카를로스의 손을 복부에 만든 주머니 형태의 공간 안에 넣고 봉합하는 희귀한 수술을 시행한 것입니다. 수술은 손을 복부의 부드러운 조직 안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그의 손은 그 상태로 무려 42일 동안 복부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손이 추가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조직이 회복되고 혈액순환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 끝난 뒤에도 카를로스는 손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복부의 피부와 근육을 이용해 손등을 재건했고, 손바닥을 재건하는 데에는 허벅지의 피부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수술과 재건 과정을 거친 끝에 카를로스는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왼손의 기능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5위. 선천성 무통각증. 선천성 무통각증은 CIP라고도 불리는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통증이라는 감각 자체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에서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을 감지하는 감각 기능인 통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신체에 손상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선천성 무통각증 환자에게는 무한증이라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한증은 땀을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과 무한증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을 선천성 무통각 무한증, 즉 CIPA라고 부릅니다. CIPA가 있는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땀을 충분히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체온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4위. 가성현 수정서장애. 가성현 수정서장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웃거나 울게 되는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특히 실제 상황이나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맞지 않게 웃음이나 울음이 터져나오거나 감정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웃음이 멈추지 않거나 실제로 슬프지 않은데도 갑작스럽게 울음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감정 표현과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상당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웃음이나 울음은 일반적으로 다른 신경계 질환이나 뇌 손상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이나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한 발생 원리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신경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웃거나 우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한번 시작된 증상이 몇 분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뚜렷한 이유나 계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 일상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거나 사회생활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 표현과 달리 이런 웃음이나 울음은 당시 기분이나 상황에 비해 강도가 지나치게 크거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3위. 블라슈코선. 블라슈코선은 피부에 나타나는 독특한 선 형태의 패턴으로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표피세포가 이동하고 성장했던 경로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나 림프관, 신경의 구조를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아 발달 과정에서 피부세포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형성됩니다.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에 이런 선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부 색소에 영향을 주는 특정 피부 질환이 생기면 이 선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블라슈코 선의 모양은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부에서는 S자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등 위쪽에서는 V자 형태로 보이며 팔과 다리에서는 비교적 곧은 선 형태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몸의 정중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중선은 가슴과 복부의 한가운데를 따라 내려가는 가상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블라슈코선이라는 개념은 1901년 독일의 피부과 의사 알프레드 블라슈코가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선들이 피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선이나 피부 분절인 더마톰과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이 선이 보이지 않아 주변 피부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피부 질환이 생기면 선이 훨씬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의 색이나 질감에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모자이크 현상 같은 상태에서는 블라슈코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12위. 사자 얼굴 증후군. 사자 얼굴 증후군은 얼굴과 두개골의 뼈가 과도하게 자라면서 얼굴이 마치 사자처럼 보이게 되는 매우 희귀한 상태입니다. 이 증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질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가깝습니다. 사자 얼굴 증후군은 레온티아시스 오세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두개골과 얼굴 부위의 뼈가 지나치게 성장하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사자와 비슷한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두꺼워지면서 얼굴 전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온티아시스 오세아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 루푸스 오브 에페수스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런 독특한 외형을 만들어내는 뼈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사자 얼굴 증후군은 여러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제트병이 있는데 이는 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변형될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또 섬유성 이형성증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섬유성 이형성증은 정상적인 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흉터와 비슷한 섬유 조직이 자라면서 뼈의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밖에도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관련될 수 있는데요. 특히 증상이 심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뼈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되기도 합니다. 11위. 멀비우스 증후군. 멜비우스 증후군은 얼굴 표정과 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희귀한 선천성 신경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과 얼굴 표정을 조절하는 제6번과 제7번, 뇌신경이 없거나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멜비우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웃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등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뇌신경까지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음식을 먹고 삼키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멜비우스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뇌신경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며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멀비우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표정을 자유롭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무관심하거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 코타르 증후군. 코타르 증후군은 걸어다니는 시체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매우 희귀한 신경정신의학적 장애입니다.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가 사라졌다고 믿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몸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한 허무주의적 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썩어서 사라지고 있다거나 이미 없어졌다고 믿기도 하는데요. 이런 믿음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듯한 강한 단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코타르 증후군은 조현병이나 심각한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얼굴을 인식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뇌의 특정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굳게 믿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위. 모르갤런병.
모르겔론병은 피부에서 여러 색깔의 섬유 같은 물질이 나타나거나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논란이 많은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심한 불안감과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르겔론병은 흔히 망상성 감염증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몸이 생물체가 아닌 어떤 물질이나 이물질에 감염되어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피부 아래나 피부 표면에서 검은색이나 흰색, 빨간색 또는 파란색 섬유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위나 아래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상처나 피부 병변이 쉽게 낫지 않고 천천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겔론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는 현재까지도 의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망상성 장애로 여겨졌지만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도 이 질환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만으로는 모르겔론병을 하나의 독립된 질환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만한 결정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8위. 생선냄새 증후군. 생선냄새 증후군은 트리메티라민뇨 증이라고도 불리는 희귀 질환으로 우리 몸이 트리메티라민이라는 물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서 강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질환이 있으면 트리메티라민, 즉 TMA가 몸속에 축적되고 이후 소변이나 땀, 입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강한 생선 냄새가 나게 됩니다. 트리메티라민뇨증의 주된 원인은 일반적으로 FMO3라고 불리는 효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효소는 트리메티라민을 냄새가 나지 않는 물질로 대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FMO3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효소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TMA가 몸속에 쌓이면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선냄새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지속적으로 나는 생선냄새입니다. 특히 이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냄새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 증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리메티라민뇨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식습관을 조절하면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이나 달걀, 콩류처럼 트리메티라민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냄새를 줄이기 위한 특정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7위. 피부뿔. 피부뿔은 피부에서 단단하고 뿔처럼 생긴 돌출물이 자라나는 피부 질환입니다. 주성분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생김새 때문에 동물의 뿔이나 나뭇가지, 산호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피부뿔은 기본적으로 케라틴이 쌓이면서 단단해진 피부 조직이 위로 돌출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피부 표면에 케라틴이 지나치게 축적되는 과각화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렇게 자라난 부분은 대체로 단단하고 표면이 거칠거나 비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곱게 자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 점점 실제 뿔과 비슷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크기가 작고 특정 부위에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원인이 되는 피부 병변에 따라 상당히 크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뿔은 높이가 밑부분 지름의 절반보다 긴 형태를 보입니다. 피부뿔은 여러 종류의 피부 병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원인이 되는 병변은 양성일 수도 있고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전암성 병변이거나 악성 병변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서 발견되며 두피와 이마, 눈꺼풀, 귀, 코, 입술, 팔과 같은 상지 부위에 많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피부뿔을 수술로 제거하면서 밑부분에 있는 병변까지 함께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 때문에 제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피부뿔 아래에 악성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부뿔이 발견되면 밑부분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은 사람의 지각 능력에 영향을 주는 독특한 신경학적 질환으로 자신의 몸이나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름은 루이스 캐럴의 유명한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따왔으며 이야기 속에서 묘사되는 비현실적인 경험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시각적인 지각이 왜곡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물체나 자신의 신체 일부가 실제 크기나 형태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손을 바라봤을 때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거나 반대로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 자체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 시간의 흐름까지 평소와 다르게 느낍니다.
실제보다 시간이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거나 반대로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증후군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은 인간의 지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우리의 뇌가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증상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럽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험한 상태로 여겨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위. 다한증. 다한증은 더운 날씨나 운동처럼 일반적으로 땀이 나는 상황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많은 땀을 흘리는 질환입니다. 몸 전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손바닥이나 발, 겨드랑이, 얼굴처럼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은 땀이 언제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서늘하거나 가만히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땀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땀이 나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일상생활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다한증의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일부 약물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한증을 진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체 검사와 함께 환자의 병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땀이 나는 원인이 다른 질환 때문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검사 가운데 하나가 요오드 전분 검사입니다. 먼저 피부에 요오드를 바른 뒤 그 위에 전분을 바르면 땀이 나는 부위에서 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느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다한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땀샘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땀샘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땀샘이 정상보다 훨씬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4위. 섬유성 이형성증. 섬유성 이형성증은 정상적인 뼈가 비정상적인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는 양성 골질환입니다. 이렇게 생긴 비정상적인 조직은 흉터와 비슷한 형태를 띠며 정상적인 뼈만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약해져 골절이나 변형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섬유 조직이 자리 잡은 뼈는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조직이 계속 자라면서 뼈의 형태 자체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섬유성 이형성증의 원인은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결과 단단한 정상뼈 대신 비정상적인 섬유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섬유성 이형성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골성 섬유성 이형성증은 하나의 뼈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로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뼈에 나타나는 형태보다 합병증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다골성 섬유성 이형성증은 여러 개의 뼈에 영향을 미치며 뼈의 변형이나 골절 위험 증가처럼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맥킨 올브라이트 증후군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뼈의 문제뿐만 아니라 호르몬 변화나 피부 색소 이상과 같은 추가적인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3위.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은 혈액 속 메트헤모글로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혈액 질환입니다. 메트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정상적으로 운반하지 못하는 형태의 헤모글로빈인데요. 이 질환에서는 헤모글로빈에 포함된 철의 일부 또는 전체가 산화되면서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은 선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천성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은 유전적인 이상으로 인해 메트헤모글로빈을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으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반면 후천성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은 특정 약물이나 화학물질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벤조카인과 같은 국소 마취제가 있습니다.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체 조직으로 전달되는 산소가 줄어들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가 푸른빛을 띠는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숨이 차는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진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혈액 속 메트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메트헤모글로빈을 다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틸렌블루를 투여할 수 있으며 질환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다른 보조적인 치료가 함께 시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전되는 형태의 선천성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은 더욱 희귀합니다. 시베리아의 야쿠트족이나 아타바스칸족, 에스키모족, 나바호족과 같은 일부 집단에서는 이 질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2위. 다모증. 다모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흔히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몸 전체가 매우 굵고 많은 털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다모증은 몸의 정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은 털이 자라는 질환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여성에게서 남성형 털 분포를 따라 털이 과도하게 자라는 다모증, 즉 허수티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수티즘은 여성의 턱이나 윗입술처럼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털이 많이 나는 부위에 털이 과도하게 자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모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성 다모증은 말 그대로 몸 전체에 과도하게 털이 자라는 형태이고, 국소성 다모증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만 털이 과도하게 자라는 형태입니다. 또 다모증으로 자라는 털의 형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솜털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훨씬 더 두껍고 거친 털이 자라기도 합니다. 다모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개인의 나이나 성별, 인종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털이 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털이 많이 자라지 않는 신체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선천성일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발생하는 후천성일 수도 있습니다. 1위, 공감각.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이나 인지 영역이 자극을 받았을 때 전혀 다른 감각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경험이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감각이 있는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특정한 색깔을 보기도 하고, 어떤 단어나 말을 들었을 때 특정한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의 감각이 활성화되면 원래는 관계가 없는 또 다른 감각이 동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소리를 듣는 순간 특정한 모양이나 색깔을 동시에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일부러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타나며 공감각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감각이 나타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글자나 숫자를 볼 때마다 각각 정해진 색깔을 함께 떠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 소리와 함께 색이나 형태 같은 시각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각은 생물학적이며 자동적이고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환각이나 단순한 비유적 표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와 음악가들도 공감각을 경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독특한 감각 경험이 창작 과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거나 특이한 건강상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영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채널을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